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미르재단 그 설립 경위 그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486억의 그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0월 19일에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그 방안에 맞춰가지고 급하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하고 전화 연락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10월 21일 수요일, 22일 목요일, 23일 금요일, 24일 토요일 이 4일 동안 매일 청와대 그것도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회의가 쭉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10월 26일 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이제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그리고 10월 27일까지 이 재단 설립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던 소위 문체부 직원 김기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급히 서울로 출장 와가지고, 그리고 10월 26일 날 오후에 소위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딱 받고, 그리고 그날 밤 8시 7분에 재단 설립 허가 기한서 만들고, 그리고 다음날 10월 27일 오전 9시 36분에 설립 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워낙 빨리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설립이 결국 미르재단이 상당히 의욕을 샀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였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하고 또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검찰로서 조사받은 그 신문조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조사받은 날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사받으신 날이 2017년 3월 21일. 장소는 어디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1호 영상 녹화실입니다. 대통령 뒤 변호인 그리고 검사 딱 앉아가 영상 녹화, 비디오도 찍고 오디오도 찍고 그렇게 딱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참석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신문했던 검사가 소위 한웅재 형사 8부장 그리고 특수 1부장 이원석 부장입니다. 그 두 사람이 신문하고 대통령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가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피의자는 2015년 1월경이에요. 1월경 안종범에게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검사가 묻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안종범에게 재단을 설립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서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이야기가 역시 21세기에는 문화가 대세다. 우리에게는 한류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호응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한 기업들이 정경련과 의논을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저는 기업들 쪽에서 자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고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하신 거예요. 진술 내용. 그것도 영상조사 녹화실에서. 자, 그래 되니까 검사가 조금 날카롭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이 수행을 위하여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공권력 개입을 소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관련 법률의 어떤 개정이라든지 국무회의 논의와 같은 그런 공론화 과정을 왜 안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검사가 탁 묻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아니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니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지 왜 뭐 비밀리 했습니까? 하는 식의 파면 결정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이제 검사가 물은 거예요. 대통령께서 대답하십니다.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 뭐냐? 미르재단 현판식은 2015년 10월 27일 그날 한국경제신문에 사진관계 다 보도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현판식 하던 날 그리고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의혹이 있다. 이게 제기된 것은 그 한 해 후인 2016년 8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 쪽에 기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부분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세금 감면해 준다는 부분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법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진술하신 거예요. 다만 법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아니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을 국무회의에서 뭐 논의를 하고 법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안종범에게 민간에서 합의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 정도는 했지만은 재단 설립이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쭉 상황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걸 논의하고 안 했느냐? 하니까 아니 민간에서 하는 일을 왜 정부가 앞장서서 합니까? 특히 문화나 체육 분야는 정부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민간의 그 창의적인 머리 그게 맡겨놓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정신을 대통령께서 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 진술의 결론은 뭐냐? 결국 안종범을 믿었기 때문에 안종범의 허위 보고에 속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미르재단은 사무총장이 소위 차은택에 의해서 이성한 씨가 이제 초대 사무총장이 되는데 이 이성한 씨는 소위 미르라는 문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와 같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에 막 열을 올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겼고 이 내용을 소위 차은택 감독한테 보고한 사람이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사무부총장이에요. 김성현이가 보고하니까 차은택은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안종범한테 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안종범은 소위 독일이 아니고 그때 멕시코 대통령 모시고 해외 순방 중에 국제 전화를 걸어가 이성환한테 질책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성환 씨가 결국 2015년 7월 달에 미르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이 됩니다. 해임이 되니까 당장 봉급도 없어지고 뭐 강도에 있으니까 그때 그 무렵에 고영태가 돈에 쪼달려있던 고영태가 이성환을 찾아가가 야 우리 돈 좀 만들자. 당신도 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성환을 꼬셔가지고 소위 최소원을 압구정동 한강둔치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아니 이성환이가 받을 돈 소위 35억 5천만 원 있다. 그거 대신 좀 받아달라. 최소원 지금 못 받아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 돈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5억 필요하다. 그걸 또 내가 왜 주느냐.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을 소위 말해서 협박하기 위해가 언론에 허위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 모든 게.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항소심에서 진실을 틀어놓으면 대통령 사건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 안종범 수석이 딱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정경련 지원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결코 불법 아닙니다. 우리 미소금융재단 있죠. 청년 일자리 지원재단도 있고 다 정부가 민간 지원을 받아서 다 설립한 겁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아무 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만 진술하면은
안종범 혐의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강요죄, 소위 미래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강요 있는 그 안종범의 혐의는 소위 확 없어집니다. 무죄가 됩니다. 안종범 씨 그 범죄 자체도 이렇게 낮아진다는 말씀이세요? 안종범의 혐의 내용이, 혐의 사항이 여기 쫙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 직권남용, 강요 미수, 뭐, 그 사기, 증거인멸 교사, 뭐, 뇌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종범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르재단과 관련된 직권남용하고 강요인데, 그 부분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무혐의 됩니다. 무혐의되고, 그리고 대신에 본인한테 위증죄는 되겠죠. 야, 당신 1심에서 위증했다. 그럼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은 안종범 피고인의 1심 형량, 그러니까 징역 6년에 벌금 1억입니다. 벌금 1억을 또 김수영 판사는 1년간 노역형에 처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에요,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안종범 수석이 이제 진실을 털어놓으면은 1심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걸 안종범 본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진실을 정언해라. 그럼 당신도 살 수 있다. 이런 구도가 되는데, 제가 이 안종범 피고인의 이 검찰 조서나 이 기록을 쭉 보면은 안종범의 변호인들은 안종범만 구하기 위해가 검찰 신문 과정에 모든 그런 대통령이다. 모든 그런 왜 그리고 최소한한테 떠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종범과 최소한 전혀 모르는 사이니까 모든 그런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 이렇게 하도록, 그런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안종범의 변호인들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법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재판장에 가 있어 보면 진짜 변호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많이 느껴요. 이 사건의 전체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다 가벼워지는데, 제가 그래서 방법, 안종범 피고를 설득한 사람 딱 하나밖에 한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자, 1심 판결문이 지금 나왔으니까 가족도 쫙 이렇게 보고 난 뒤에 가족들이 안종범 피고인을 감옥에 면회 가가지고 사실대로 쭉 이런 내용이니까 당신도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이렇게가 안종범 피고인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본인도 가벼워지고 이 대통령 사건, 이 진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요? 결국 가족들도 이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가족들이 안종범 피고인 본인에게, 그리고 안종범 피고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거짓과 진실 방송 좀 모르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가서 알려야죠. 그 미래재단 설립 과정에서 무슨 그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슨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처음에는 그 재산 운용 기준이 뭐 9대1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2대8로 바뀌었다는 거, 그건 왜 그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지난번 우리 유튜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시청자들이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단의 재산이라는 거는 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뭐냐? 이거는 소위 말해 은행에 정기예금회가 이자 따먹는 그 재산이에요. 그리고 보통 재산은 뭐냐? 재단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의 운용으로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은행에 탁 집어넣고 조금만 갖고 쓰면은 그 재단은 절대 돈이 축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 미르재단의 재산 운용 비율이 처음에는 9대1이 맞습니다. 9.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냐? 486억에 9니까 약 430억은 은행에 예치해놓고 한 56억으로 이제 재단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재단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직원들 봉급주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금액이 적어서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10월 24일 날 재단 출연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탁 정액되면서 기본재산도 소위 2대8로, 그러니까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비율이 2대8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 확 준 거예요. 얼마냐? 98억. 운용재산 얼마냐? 388억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는 운용재산이 56억밖에 안 됐는데 이거 완전 388억이 된 거예요. 이래야 되니까 언론에서, 자, 저거는 저렇게 바꾼 이유는 자,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 퇴임 후에 재단 돈을 확 빼먹으려고 저렇게 했다. 그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계속 진술합니다. 아니, 저는 재단의 기본 재산이 무엇이고 보통 재산이 무엇인지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뭐 9대1로 해야 되고 뭐 2대8로 해야 되고 그 비율 저는 모릅니다. 계속 그걸 주장했어요. 대통령 역시 진술조서에 아니 재단 이거 기본 재산 비율을 9대1에서 8대로 바꿔라. 9대1에서 2대8로 바꿔라.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순실 여기 이 자체에 개입도 되지도 않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이 왜 나왔느냐? 그게 김성현의 진술입니다. 김성현 소위 미래재단 3부총장 이 김성현이가 검찰에 또 가가 재단 재산 비율을 처음에 9대1로 돼 있는 거를 2대8로 바뀐 것은 최소원이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거기 나온 증인들이 최순실이나 대통령한테 전부 다 미루고. 그러니까 김성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차은택과 가까운 후배고 차은택한테 그 소위 아웃벌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성현의 이 진술은 자기를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에게 임명한 그리고 김성현 그에게는 형과 다름없는 차은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위정입니다. 이게 전후 사정을 쫙 뒤져보면은 아유 정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지만 미르재단은 설립 이후에 잘 굴러갑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굴러가는데 이승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승환이가 막 문화재단 할 일을 막 부동산 투자로 하니까 그거를 보고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김성현이고 그러니까 차은택이 그것 때문에 이승환을 치는 건데 요게 이제 판결문에 보면 고영태 진술이 막 나옵니다. 고영태 허위 진술들. 그럼 그때 제가 이 김성현이가 어떤 사람이고 김성현이가 소위 미래재단 로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위 그래픽 디자이너 전문가입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그거를 제가 그때 자세히 이 진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판결문에 보면은 김성현이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싹 빠져있고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이 재단의 재산 비율을 9대1에서 2대8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재산 비율을 8대1로 바꿨고 이것이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증거 그렇게 판결문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나요? 그리고 나와서 정리하고 있으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기록이 산더미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5만 페이지 기록 중에 김성현 차지하는 부분 많은 사람 정인이 거의 150명 아닙니까? 일일이 파고들락하니까 1심들은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재단 추현금이 왜 300억에서 500억으로 정액이 됐고 왜 자산 운용 비율이 9대1에서 2대8로 바뀌었고 그 부분은 2심입니다. 2심에서 안종범, 김성현, 차은택 다시 정인으로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초 진술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추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태국계 외국인들 많이 붕괴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뭐 형사소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과 특검 그 법원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저희만 부르짖고 있나요? 그래서 헌법 84조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소위 특검과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한 건 이건 헌법 84조 위반이다 하는 주장을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이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 자,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자체, 최서원 피고인에게 소위 말해가 재판을 해보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인데 그 변호인 주장을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소원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최소원 피고인과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모관계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사실 그럼 입증을 왜 하려면은 대통령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된다. 이게 그럴 경우에 대통령은 사실상 소추되어 재판을 받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요.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재판 안 받는데 이게 최소한 피고인의 공범관계인 대통령이 탁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공소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헌법 제84조는 사실상 사무나 그러니까 죽은 무죄가 아니냐.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위헌이다 하고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검이 작년 4월 17일 날 그 수사하고 발표한 그 보면은 대통령과 최소한이 공모하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서로 공모했다면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일단 요 84조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그러면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하면은 재판장은 그럼 그 주장이 변호인 주장이 그러니까 84조가 위헌이다. 84조를 위헌했다는 이 주장이 소위 말해가 위헌인지 아닌지 위법한지 아니한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훈 판사 딱 판단합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결문에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 그러면 김세훈 판사의 논리는 뭡니까? 이 판결문에 딱 나와 있는데 딱 석줄이에요. 석줄. 논리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공소 제기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야. 그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그는 헌법 84 정신이 이런 정신이에요. 그건 타당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증인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할 특권이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에 소위 말해가 대통령은 재직 중에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형사재판의 증인이라면은 그때는 형사재판에 출석해라 이거예요. 출석해서 재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대통령 특권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증인으로 나온다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게시할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그래서 김세훈 판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김세훈 판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증인 출석 거부하면 이건 바로 특권이다. 이 논리예요. 와. 그러니까 김세훈 판사 이 참 논리를 보면서 저도 우욱했어요. 자, 이 거짓과 진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형사재판에 만약 연루가 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통령하고 약간만 관련이 있으면 현직 대통령 증인으로 부르세요. 김수현 판사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대통령 본인은 법원에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지만은 증인으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귀중한 정보를 김세훈 판사의 판결문에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김세훈 판사의 이 해석에 대해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참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는 김세훈 판사 개인의 해석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논리 해석 잘못했다. 그래 되면은 어떤 경우에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이 소위 16가지 혐의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 기각이 됩니다. 재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죄라는 이야기가 그래 됩니다. 참 재미난 일을 지금 김수영 판사가 많이 풀려놨습니다. 자, 김수영 판사의 그 논리가 아까 제가 세 달라고 그랬는데 이어지는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아가
설령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특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 이 해석은 누가 해석이냐? 김수현 판사 지 개인 해석이에요. 지가 그래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한 해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참 뭐랄까요, 좀 한 발 쓱 물러나라 그런 표현을 딱 쓰면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고 슬쩍 빠지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제기 자체가 헌법 제8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검사는 최서원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대통령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고 검사 및 변호인 모두 대통령을 정인으로 신청한 바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어렵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인데 이 취지 딱 요약하면 딱 간단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는 무조건 정인 자격이에요. 정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그 공소제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판을 해보는 거, 그 자체는 헌법 84조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 김수현 판사는 뭐 재판한 게 아니고 헌법까지도 자기가 판단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 아닙니다. 헌법재판 그런데 아니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다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1심 판사이기 때문에, 1심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소위 말해가지고 확정된 그런 해석이 아니고 2심, 대법원, 다음 누군가가 이걸 위헌 재청 신청하게 되면은 이거는 김수현 판사 논리가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현 판사의 논리를 쉽게 한 예를 들면은, 자, 현직 대통령이 참 어떤 단순한 사기 사건에 공범이나 또는 공동 정범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의 경우에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힘 있는 대통령을. 그런데 검찰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소제기해도 헌법 84조 위반 아니다 이야.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정의로 불러내도 된다. 야, 84조가 거의 무력화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직 무력화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참 이게 앞으로 계속 2심, 3심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판사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2심, 3심,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재판 2심, 3심 가고 하면 상당히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김수현 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아주 이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법 84조의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형사상의 소추에 대한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추는 뭐냐? 형사사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그럼 소는 뭐냐? 법원의 심판을 고하는 행위를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발이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딱 내란이나 외환의제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만은 그 외 어떤 경우든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저희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는 게 헌법 84조의 정신입니다. 근데 김수현 판사는 이 대통령, 헌법에 정해놓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재판에 소위 말해가 정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특권이다. 특권이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 제가 이 84조를 읽으면서 참 제 손으로 이 말 몇 번 쳤습니다. 야, 이게 참신하다 그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참 한 판사가 사법 정의를 이렇게 해서도 되는지 제가 참 울분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제 머리를 몇 번 쳤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사법 정의를 한 판사가 망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수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가 되고 공개가 됐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률가들, 특히 헌법가, 형사법, 형사소송법 연구가들, 이 사람들이 김수현 판사의 이 해석에 대해 가지고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 헌법 84조에 대한 김수영 판사의 이 해석 법률가라면 한 번은 문제 삼아야죠. 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뭘 가르칠까요? 어느 사람요? 뭐 이렇게 연구가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앞으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 법률 명망가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침묵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좀 비판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저도 이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유명 법조인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특검법이 탁 발의가 딱 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특별검사를 명망 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수사도 잘하고 재판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기 위해 가지고 한 분을 접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지 보니까 아주 명망 있는 전직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대충 알아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법원장 후보 영순위로 거론된 분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 이름 공개하지 않겠지만은 사실 제가 1983년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서 제가 소위 법조를 출입할 때 제가 그 법원 이름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판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50시대 때 그때 뭐 소위 공안 정국 아닙니까? 그럴 때 이분이 참 공안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무죄 판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 판결. 그 조선도 다 보도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기계도 있고 진짜 합리적인 그런 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약간의 이념적 성향, 그게 민주당하고 가깝긴 하지만 아주 이제 그런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특별검사를 맡았더라면 진짜 달라졌을 건데 했는데 이분이 특별검사 고사를 했답니다. 그럼 고사한 이유가 뭐냐? 딱 간단하게 그분 이야기가 헌법 84조 때문이에요. 헌법 84조. 자, 이걸 위반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특검이 출범된 게 12월 1일입니다. 2017년 대통령께서 소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탄핵이 된 게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출범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공소제기를 못합니다. 재판에 해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아니까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해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사건 수사 자체는 안 된다. 그래서 특검 해봤자 내가 특별검사 돼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뭐 하느냐. 헌법 84조의 문제점을 이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셔가지고 특별검사 본인께서 고사를 하신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박영수 특검은 이런 헌법 84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소한 피고인, 뇌물죄로 다 기소하면서 재임 중인, 아직 임기도 안 끝난 재임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소추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결국 3월 10일 날 이제 탄핵이 되는 바람에 이래 다 벌어졌는데 아니 탄핵되기도 전에 그냥 형사소추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 법조인들은 뭐 자기네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촛불에다가 그 당시 언론에다가 이런 그건데 그러면은 특검과 검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소위 기소를 했다 칩시다. 재판을 해보겠다 칩시다. 그걸 바로 잡을 게 판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잡아야 될 판사, 그 김수영 판사가 참 기묘하고 참 독특한 그런 논리로 특검 검찰 입장 다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 말을 몇 번이나 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던 게 묵시적 청탁 아닙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이 김수영 판사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형사재판에 정인으로 불리면은 정인이 되면은 출석해야 된다. 형사재판에. 대통령이 참 소위 형사재판 열 때 대통령으로서 말입니다. 법정에 나가야 됩니다. 김수영 판사 논리대로 한다면은
자, 사실 뭐 대통령 재판 저희가 보면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러 번 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나갔는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볼 게, 자, 김세훈 판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자, 김세훈 판사는 최소한 피고인의 1심 재판에서는 대통령의 진술 조서, 이거 증거로 제출 안 됐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증거로 제출 안 됐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딱 전개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논리를 펴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 피고인 판결문 작성 때 대통령께서 아니 배책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도 다 배책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판사가. 완전 배책하고. 근데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공동 정범 관계인데, 아니 대통령 진술 싹 빼버리니까 판결문 곳곳에 지금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 판결문을 쓸 때는, 자, 대통령과 최소한이 언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이 부분을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한 판결문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래 되면 안종범 진술 다 배척이 되고 대통령 진술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김세훈 판사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대통령 판결문을 써야죠. 써야 되는데. 세상 다 각자 쓸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보기에 소위 최소한 판결문 그대로 뺏겨버리면 못잡니까? 대통령 판결문을 최소한 판결문 그대로 뺏겨버리면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야, 참 김세훈 판사가 대통령 판결문 어떻게 쓸까? 그리고 그 판결문과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문하고 진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아주 궁금합니다. 뺏겼을까요? 예? 공모했다고 다 했으니까 뺏겼을까요? 근데 대통령 부분을 그렇게 못 쓰죠.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 부분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분은 대통령 진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미리 재단에게 쓸 지시 안 했다. 대통령 진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판결은 그대로 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되고, 그래 되면은 2심에 득하면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걔가 대통령 관련 부분 다 무죄 다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럼 뭐 최소한 씨 것도 또 최소한 피고인도 소위 말해 어느 양심 있는 판사가 항소심 받게 되면은 솔직하게 기록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공소 제기 자체가 위헌이다. 공소 기각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사법 정의입니다. 그게.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저도 이런 판결을 판사들이 내리려면은 결국은 태극기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태극기가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토요일마다 이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3월 1일 날, 3.1절 날 이제 서울역, 소위 대한문, 그리고 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 이 정거리에서 소위 종교인들, 종교계도 오고, 소위 정당에서도 오고, 이렇게 집회를 연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서울역부터 소위 광화문 세종대왕, 세종대왕 조각상 앞까지 그 거리를 꽉 메워버리면은 이 정부도 함부로, 그리고 법원도 함부로 이 대통령 이 사건을 함부로 재판 못할 것입니다. 나온 분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좀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인식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1 운동이라는 게 뭐냐?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입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법조계 인사들도 그 얘기를 했다. 대통령께서 지금 참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딱 가만히 재판 딱 거보고 가만히 아무 입도 안 열고, 그리고 아프다고 병원도 안 가고 가만히 계시다는 게 진짜 그것이 진정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고, 그리고 진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딱 눈만 부릅뜨고 말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 절대 단식은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이제 제가 아는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방송을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단식 금지하지 마라. 그걸 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그런다. 자, 이 감옥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더럽고, 또 하나가 뭐냐? 차갑고입니다. 더럽고 차가운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참 더럽고 차가운 그 감옥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묵은 탁 입 다무시고 그리고 딱 가만히 계시는 이게 엄청난 비폭력 저항운동이고 그게 결국은 진실로 제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소한 피고인도 지금 열심히 항소 유서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최소한 피고인 자신이 잘 아니까 그걸 쓰고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아온 과정을 뭐 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안종범, 차은택, 뭐 정호성, 김종 그리고 장시호 2심 재판 열립니다. 2심 재판에서 이제 진실 다 드러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에게 제가 있다면 물으라 이거의 책임을. 그러나 제가 없다면은 그럼 무죄로.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참 한 판사의 이런 참 독특한 해석 저는 참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자, 진아 씨 우 기자님 오늘 내용이 되게 고무적이고 희망도 갖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